서울 평창동의 겨울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 산자락에서 내려온 바람은 이미 밤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 바람이 거대한 저택의 철문을 때릴 때마다 낮게 울리는 쇳소리가 마치 경고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 문 앞에 박순옥 씨가 서 있었다. 65, 세상에 남은 힘을 이미 대부분 써버린 나이. 그녀는 낡은 스웨터 위에 얇은 패딩 하나를 걸치고 있었다. 소매 끝은 오래전 해졌고 보풀은 마치 세월이 쌓인 눈처럼 하얗게 일어나 있었다. 무릎은 시렸고 허리는 굽었으며 발끝의 감각은 이미 오래전에 둔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 때문이었다. 비닐봉지 안에는 유리병 2개가 들어 있었다. 기름때가 남아있는 병. 뚜껑을 꼭 잠가도 새어나오는 고소한 냄새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들기름이었다. 사흘 밤낮을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불 앞에 서서 만들었다. 면보에 거르고 또 걸러 손이 저릴 때까지 천천히 짜낸 기름. 왜 하필 들기름이었을까? 순옥 씨 자신도 정확히는 몰랐다. 다만 그 냄새만 나면 어린 딸이 잠에서 깨 맨발로 달려오던 기억이 몸보다 먼저 반응했을 뿐이었다. 엄마, 이 냄새 나면 나 배고픈 거야. 그 목소리는 40년이 지났어도 아직 귀 안쪽에 남아 있었다. 순옥 씨는 인터폰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버튼 하나 누르는 일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다. 혹시, 아니면 어쩌지. 혹시 내가 틀렸으면 어쩌지.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수십 번 확인했다. 글자를 읽은 게 아니라 외운 수준이었다. 그래도 손은 떨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숨을 한번 고른 뒤 마침내 버튼을 눌렀다. 비, 짧은 전자음, 그리고 몇 초간의 침묵. 그 침묵이 마치 40년 같았다. 철컥,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순옥 씨는 본능처럼 고개를 들었다. 혹시 집사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나온 사람은 이 집의 주인이었다. 최명자. 은빛 여우털 코트를 걸친 그녀는 추위 따위는 모른다는 듯 단정한 자세로 서 있었다. 구두 굽은 반듯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순옥 씨를 훑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사람이 아니라 검열 대상이라도 보듯. 여보세요. 그 한마디에 순옥 씨의 심장이 툭 하고 떨어졌다. 할머니. 그 단어는 차가운 겨울 공기보다 더 차갑게 들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배를 눌러요? 순옥 씨는 입을 열지 못했다. 말보다 먼저 눈물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명자는 고개를 약간 찌푸리며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다. 이 고약한 기름 냄새는 뭐예요? 순옥 씨의 손이 비닐봉지를 움켜쥐었다. 정말 저질스럽네요. 그 말은 꾸밈도 없고 주저도 없었다. 마치 이미 수백 번 속으로 해본 말처럼 자연스러웠다. 순옥 씨의 귀에서는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철문 소리도 사라졌다. 대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엄마. 그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겹쳐졌다. 순옥 씨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은은별아.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나다. 숨을 삼키고 다시 말했다. 엄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기까지 40년이 걸렸다. 너 어릴 때 뒷덜미에 손이 떨렸다. 별 모양 점 있었잖아. 최명자의 눈빛이 그 순간 바뀌었다. 놀람이 아니라 경계였다. 순옥 씨는 그 눈빛을 알아보았다. 사람이 진실을 들켰을 때 본능적으로 짓는 얼굴, 유전자 검사도 맞다는데 순옥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왜 나를 모른 척하니? 그녀는 용기를 짜내 최명자의 소매 끝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그 순간 짧고 날카로운 비명. 이 손 치워요. 최명자는 마치 더러운 것을 떼어내듯 손을 뿌리쳤다. 어디서 이런 장사꾼 손을 내 옷에 대? 순옥 씨는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다. 당신 유전자 검사 위조한 거지? 돈 뜯으러 온 거잖아. 그 목소리는 이 집의 담장을 넘어 겨울 하늘로 퍼졌다. 경비. 순옥 씨의 귀에 그 단어가 쇠망치처럼 내려쳤다. 당장 이 노인네 끌어내요. 그리고 여기 소독약 뿌려요.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 다음 순간 순옥 씨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쿵. 비닐봉지가 떨어지며 유리병이 깨졌다. 노란 들기름이 대리석 위로 흘러내렸다. 마치 순옥 씨의 인생이 눈물처럼 쏟아져 나온 것처럼 그녀는 무릎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기어가 병 조각을 주었다. 이건 내가 만든 거라서. 손바닥이 베었다. 피가 섞였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다. 더 아픈 건 그 위에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였다. 빨리 치워요. 보기 싫으니까. 순옥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삼켰다. 울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지지 않는다. 다만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자랐는지가 사람의 얼굴을 바꾼다. 1984년 9월 12일 비가 오던 밤이었다. 남대문 시장의 골목은 낮보다 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 아래 무릉덩이가 반짝이고 있었다. 김문석은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운전석에서 손을 핸들 위에 얹은 채 이마를 짚고 있었다. 내 딸과 닮은 아이를 데려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귀신처럼 맴돌았다. 성진그룹 회장 최성진, 무남동녀 외동딸을 비행기 사고로 잃은 뒤 사람이 변해 있었다. 핏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이 믿으면 되는 거지. 그 말은 명령이었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날 밤 김문석은 시장 골목 끝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남의 것을 물려받은 듯 어딘가 맞지 않았다. 엄마. 아이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올 때 김문석의 심장이 움찔했다. 그 아이는 박순옥의 딸 은별이가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는 순옥 씨 가게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먼 친척의 딸 미자였다. 부모에게 버려져 시장 바닥을 전전하던 아이. 이 아이라면 김문석의 머릿속에서 비겁한 계산이 시작됐다. 찾는 사람도 없을 테고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겠지. 그는 아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미자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아저씨랑 아주 큰 집에 갈래? 아이의 얼굴에 두려움보다 기대가 먼저 떠올랐다. 거기 가면 매일 밥 먹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자.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나 공주 돼? 그 한마디에 김문석은 눈을 감았다. 그래, 공주 된다. 그날 밤 미자는 자기 이름을 버렸다. 대저택의 첫날 밤 미자는 너무 넓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 천장은 높았고 침대는 몸보다 컸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여기선 울면 안 돼. 아이의 본능이 그걸 먼저 가르쳤다. 다음 날 아이에게 새 이름이 주어졌다. 이제부터 너는 최명자다. 아이의 귀에 그 이름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미자는 불리면 안 되는 이름이 되었다. 기억하면 안 되는 이름. 입에 올리면 다시 쫓겨날 것 같은 이름. 명자는 아주 빨리 배웠다. 울면 버려진다. 과거를 말하면 위험하다. 약해 보이면 빼앗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은 조건이라는 것. 최성진 회장은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 다만 말을 가르치고 태도를 가르치고 침묵을 가르쳤다. 넌 특별하다. 그 말 뒤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래야만 한다. 명자는 그 조건을 목숨처럼 지켰다. 김문석은 아이를 키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아이의 그림자였다. 언제나 조금 떨어진 곳에서 명자를 지켜보았다. 명자가 어른의 말을 너무 빨리 이해할 때, 명자가 또래 아이들을 내려다볼 때, 명자가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때, 김문석의 가슴은 서서히 무너졌다.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고 있구나. 그는 밤마다 일기를 썼다. 죄책감을 종이에라도 옮기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명자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진짜 딸이 아니라는 걸. 김문석의 눈빛에서, 아버지의 침묵에서, 집안 어른들의 미묘한 거리감에서. 그래서 더 완벽해져야 했다. 실수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명자가 가장 두려워한 말은 이것이었다. 진짜 딸. 그래서 은별이라는 이름이 귓가에 스칠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 이름이 자신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릴 유일한 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평창동 저택. 명자는 서재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밖에서 노인의 소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었다. 저 여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돼. 명자는 손에 힘을 줬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김문석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결정이 끝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명자야. 그 목소리에 명자의 손이 떨렸다. 너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니? 명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변호사님, 차분한 목소리였다.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아세요? 그 여자는 우리 가문의 위험한 사람이에요. 김문석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끝내 말을 삼켰다. 내 엄마다. 그 순간 명자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쨍그랑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거짓말 마세요. 명자의 눈이 광기처럼 흔들렸다. 그 여자가
내 엄마라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나는 뭐가 되는데요? 김문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다. 명자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이라는 걸 느꼈다. 같은 시각 남대문 시장 불 꺼진 곰탕집 안에서 박순옥 씨는 혼자 앉아 있었다. 가마솥은 식었고 가게는 조용했다. 그녀는 손바닥의 상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들기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은별아. 그녀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가 잘못했지. 그 말은 4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렸다. 언니, 옆집 야채 가게에 정이었다. 그녀는 순옥 씨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다가와 조용히 등을 내주었다. 순옥 씨는 그 등 뒤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아이가 자신이 찾던 별이라는 걸. 사람의 인생에는 끝까지 모른 채 지나가면 영원히 알 수 없는 진실이 있다. 그리고 어떤 진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평생 못 알아보기도 한다. 그날 밤 평창동 저택의 서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김문석은 금고 앞에 서 있었다.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음 편히 열어본 적 없는 금고였다. 그 안에는 돈도 서류도 아닌 그의 지옥이 들어 있었다. 낡은 공책 하나, 겉표지에는 아무 글자도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참회록이라 불렀다. 명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등은 곧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뭔데요? 김문석은 대답하지 않고 첫 장을 펼쳤다. 종이에서는 오래된 잉크 냄새와 후회의 시간이 동시에 풍겼다. 1984년 9월 12일. 그 날짜가 명자의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나는 그날 아이를 하나 훔쳤다. 명자의 숨이 턱 막혔다. 그 아이는 박순옥의 딸 은별이가 아니었다. 김문석의 목소리는 이미 울고 있었다. 나는 대신 미자를 데려왔다. 명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김문석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침묵이 명자에게는 칼날보다 아팠다. 그날 나는 또 하나의 아이를 보았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이에요? 김문석은 마지막 장을 넘겼다. 손이 떨려 종이가 잘 넘어가지 않았다. 진짜 은별이는 죽지 않았다. 그 한 문장에 명자의 세계가 균열을 일으켰다. 시장 골목 끝에서 아이를 안고 울고 있던 여자가 있었다. 김문석은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그날을 다시 살고 있었다. 그 여자는 박순옥 밑에서 10년을 일한 주방댁 정 씨였다. 자식이 없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다. 명자의 손이 소파를 움켜쥐었다. 정 씨는 은별이를 안고 이렇게 말했다. 김문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 애는 하늘이 나에게 준 기회다. 내가 이 아이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 언젠가 박 씨에게 돌려주겠다. 명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은별이는 그렇게 시장을 떠났다. 그리고 김문석은
천천히 명자를 바라봤다. 그 아이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명자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했다. 그게 어디 있는데요? 그 웃음은 공포였다. 그 아이는 박순옥 곁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명자의 숨이 거칠어졌다. 매일같이 곰탕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그 순간 명자의 머릿속에 어떤 얼굴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남대문 시장에는 언제나처럼 국물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박순옥 씨는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가게 문을 열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몸은 무거웠다. 그때 언니, 익숙한 목소리, 옆집 야채 가게 정이었다. 어제 많이 힘들었죠. 정이는 늘 그랬듯 아무 일 없다는 듯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가마솥 옆을 정리하고 채소를 다듬었다. 순옥 씨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말을 꺼냈다. 정이야.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어릴 때 기억나니? 정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잘은 몰라요. 다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다. 어릴 때 엄마가 그러셨어요. 순옥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넌 내 딸이 아니다라고. 정이는 웃으며 말했다. 농담인 줄 알았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그러셨어요. 정이의 손이 살짝 떨렸다. 너는 시장통에서 제일 귀한 집 딸이다. 순옥 씨의 눈이 커졌다. 언젠가 그 엄마를 꼭 찾아가라고. 순옥 씨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퀵서비스 기사였다. 박순옥 씨 계세요? 그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보낸 사람 김문석.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바른 사진. 파란 원피스를 입은 어린아이가 어떤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은별. 순옥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정이가 앞치마를 풀며 고개를 숙였다. 순옥 씨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뒷덜미로 향했다. 셔츠기 사이로 보이는 작은 점, 별 모양 점. 그 순간 4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정이야. 순옥 씨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었다. 그 점 언제부터 있었니? 정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손을 올렸다. 이거요? 엄마가 그러셨는데 어릴 때 크게 앓고 나서 생겼다고. 순옥 씨는 무릎을 꿇었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별아. 그 이름이 시장 바닥에 떨어졌다. 내 새끼 별이야. 정이의 얼굴이 굳어갔다. 언니, 그게 무슨. 순옥 씨는 정이를 끌어안았다. 엄마가 엄마다. 그 말에 정이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나 기억의 파편들이 정이의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곰탕 냄새, 들기름 냄새, 늘 자신을 바라보던 순옥 씨의 눈빛. 정이는 끝내 무너졌다. 엄마. 그 한마디가 시장 전체를 울렸다.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에는
경찰과 검찰이 들이닥쳤다. 김문석의 자백, 일기장, 유전자 조작 기록. 명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놓으세요. 그녀는 끝까지 소리쳤다. 난 성진그룹 사모님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발밑에서 여우털 코트가 떨어졌다. 그녀가 가장 경멸하던 소독약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몇 달 후 가게 이름이 바뀌었다. 별인의 곰탕. 가마솥 앞에는 모녀가 나란히 섰다. 정희는 들기름을 두르고 나물을 무쳤다. 순옥 씨는 국밥을 말았다. 엄마, 뜨거워. 내가 할게. 정희가 순옥 씨의 손을 덮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40년의 한이 그 온기 속에서 조용히 녹아내렸다. 시청자 여러분, 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부르기를 멈추지 않은 사람을 위해 지금 여러분 곁에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세요. 그 손이 여러분의 별일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